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는데요. 뭐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질문이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게 좋을까, 뭐 안 좋을까,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뭐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S&P 500은 확실히 좀 시장이 좋았죠. 거래량까지 좀 실리는 이런 모습이고 계속 한 3,000포인트를 테스트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의 배경에는 어떤 중국과 미국 이렇게 어떤 내용들도 있겠죠. 뭐 이렇게 좀 잘 되는 것인가? 그래도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에 좀 좋은 의미를 두는 것인가?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뭐라고 할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시 신고가를 좀 냈죠. 이거에 의한 어떤 저는 탄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지 진짜일 텐데요. 사실 3분기에 S&P 500의 실적은 예상치는 전년에 비해서는 3.8% 정도 감익 전망이었습니다. 블룸버그 발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전일의 금융주들이 좀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도 괜찮아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어떤 훈풍, 그러니까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라는 어떤 내용들도 좀 시장 분위기를 조금 좋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 우리 시장은 어떠냐 이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은 외인들이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거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냥 보합 정도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근데 다만 선물이라든지 비차익 쪽에서는 좀 거래 대금이 좀 실렸거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요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한국은행의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뭐 결론은 이겁니다. 뭐 국내 경제는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지속, 뭐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뭐 항상 좀 많이 들었던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좀 좋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 이런 것이죠. 뭐 물가 상승률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좀 말씀드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뭐냐면 어떤 내용 잠시만요. 아까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 있네요. 국내 경제는 건설 투자 조정 그리고 수출 및 설비 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악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판단.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있는 이런 경기 지표의 어떤 팩트이긴 한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팩트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요 내용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금리 인하라는 것이 호재일까, 뭐 악재일까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따져 본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좋은 내용일까라는 내용,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코스피 시장은 지수는 어떨까, 뭐 이런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경기에 대한 것 중에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한 내용들, 그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원인들을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원인들을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기업과 코스피는 어떨까, 뭐 이런 내용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는데 지금 오늘 화면을 좀 바꿨더니 좀 뭔가 어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제가 그림을 준비한 게 이게, 일단 이걸 떠나서, 일단 이런 거겠죠. 그 시설 투자가 좀 부진하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겠죠. 설비 투자가 증가율이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사실 좀 많이 좀 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이 같은 환경이라면 왜 한국만 유독 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느낌으로 가지? 설비 투자 쪽은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뭐 대만과 독일 정도.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고 뭐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뭐 이런 회사가 아니죠. 이런 나라.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수출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비교할 때 자주 좀 비교하는 대만과 이제 독일인데요. 지난 3년간 한국의 어떤 설비 투자 증가율이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수준 유지했었고, 대만은 하락했지만 강하게 다시 튀어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것이 조금, 이들에 비해서 글로벌 시장은 비슷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게 안 올라오지?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들도 예전에 이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좀 연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냥 객관적으로 요 내용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면 다른 비용인 자본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자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소극적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그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고요. 저는 지금 한국의 최저시급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높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 이런 선진 시장들,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최저임금을 이렇게 높이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8년도랑 19년도가 최저임금이 인상률로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년으로 가도 사실 최저임금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높은 수준으로 와 있겠죠. 9,000원 미만이긴 해도 하겠지만, 높은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증가율로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확 떨어지는 이런 구간점이 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경기의 어떤 이런 설비 투자, 시설 투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서 역시 이런 정책들도 사람이 하는 거이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부담이 기업 입장에서 어떤 부담이 될 만한 이런 사안들이 오면 심리가 좀 주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안정되기 전까지 혹은 인상률이 둔화되기 전까지 네,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했던 것이 7,000원 오고 7,000원에서 8,000원 오고 8,000원에서 8,200원 가고 이러면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렇게 유지한다 하더라도 증가율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증가율로만 보면. 근데 이런 증가율이 꺾일 때 다시 기업들의 어떤 심리는 살아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보면 우리 시장도 그러니까 2018년도와 19년도의 증가율이 보면은 2019년도에 중가율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좀 높은 단계로 올라간 구간이 요때고 하니까요. 보면은 증가율이 높은 단계지만 이제 19년부터는 이제 증가율 자체는 꺾이고요. 20년은 더 꺾이거든요. 그랬을 때를 보면 일단은 큰 회사들 5,000명 이상 사업자는 그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설비 투자의 그 계획 금액을 좀 살펴보면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플러스 1로 1.8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때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 혹은 뭐 글로벌 어떤 시황 요인과 맞물렸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증가율이 인상률이 꺾이는 구간에서는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5,000명 이상의 기업들에서는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어떤 회사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2.4 정도로 또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300명 이하의 사업장은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설비 투자 계획 금액을 줄이는 이런 과정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구간이 이게 상대적으로 큰 회사들은 좀 돌아섰는데요. 아마 20년부터는 이 300인 이하의 기업들도 설비 투자가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심리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는 이것이 아마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많이 낮아졌을 때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서 뭐 여러 가지들 뭐 글로벌 시황이 뭐 무역 분쟁이 안 좋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뭐 물가는 근데 다만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다만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설비 투자가 좀 부진한 내용들이 뭐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임금 인상과 관련한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기업들에게는 뭐 저는 좋다라고 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그죠? 금리라는 것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좋다라는 입장이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는 어떨까? 근데 뭐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좀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의견들을 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뭐였었냐면 이런 것이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환율에서 조금 약세가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코스피에게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인하를 안 좋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가 코스피와 상관없다라는 입장이 좀 더 강해요.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왜 그러냐면 코스피를 주도하는 주체를 따져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기금인데요. 이들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도 환에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노출되는 게 한 절반 정도일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것은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패시브. 그러니까 연기금은 사실 금리와 무관한 것이고 무관하게 움직이고 외국인의 자금 중에서 패시브 자금이냐 액티브 자금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패시브 자금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 이걸 제가 아까 그림을 하나 어디서 좀 이렇게 잠시만요. 패시브 자금 여기 있네요.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GEM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이라고 보면 되고요. GEM 펀드 안에서 패시브 유형의 비중 을 보면은 패시브 쪽의 비중이 이거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장을 의 어떤 방향성을 좀 만드는 이 패시브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신흥국 주식시장을 동조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좀 효과, 그러니까 어떠한 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외국인과 연기금은 크게 무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코스피를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은 저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호재라는 입장이고요.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의 환율로 인한 수급의 어떤 고민은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오늘은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가 1,0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시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발표되고 할 때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원래대로 비차익 자금들이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금리 인하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내용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코스피의 어떤 실적이겠죠. 코스피의 실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것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 증가분이 나오는 이 실적 예측치들 말고요. 코스피의 분기 실적들이 계속 좋아져야 된다고 봐요.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지고 4분기 좋아지고 내년 1분기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 그러니까 최근에 EPS가 12개월 미래 12개월 그 EPS가 9월 달부터 확 올라갔는데요. 10월 들어서는 조금 머뭇거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실적에 대한 어떤 조금 내용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채워질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스피가 이제 뭐 상단에 다 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S&P 500이 뭐 고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점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띌 때 고점이 나오진 않는다고 봐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순간에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거는 그렇게 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뭐 헬릭 스미스 관련해서 뭐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었죠. 골드만삭스에.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4% 빠졌는데 다행히도 지금 보면 이건 지금 바이오 ETF이고 이거는 헬스케어 ETF인데요. 오히려 다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일부 종목들의 어떤 신약주들의 어떤 이런 노이즈를 시장에서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릭 스미스는 3-1상 뭐 여기까지 왔는데요. 보통 한국 주식들, 이 신약 관련한 주식들을 보면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가 가장 주가가 강합니다. 항상이란 말은 좀 어렵지만 대체로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헬릭 스미스를 보면 뭐 그렇죠? 과거에 또 보면 이렇게 강했던 자리들, 그리고 신라젠도 좀 보면 이게 강했던 자리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3상에서부터 결과가 다가올 때까지는 이제 조금 더 주저되거나 오히려 본전으로 오는 경우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는 제약바이오의 악재들은, 이런 신약 개발주들의 어떤 악재들은 좀 사라져 가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은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지수만 보면 뭐 괜찮습니다. 거래량도 늘었고 상승했고, 근데 다만 이렇게 도치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봐요. 어떤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고점이다 이렇게 논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